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밤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내는 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어제 대형 사건 사고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여러분은 1대 29대 300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1930년대 미국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하인리히가 이야기했는데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까지는 그와 관련한 29번의 유사 상황이 있었고, 같은 원인의 사소한 증상이 300번 발생한다는 법칙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건물 외벽 붕괴, 전투기 추락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이어지면서 다시 이 법칙을 떠올리게 되네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것들, 또 우리 일상 속에 29, 300들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월 12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그곳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해봅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를 지금 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 꽃은 주로 섬에서 자라죠. 동쪽으로는 울릉도, 서쪽으로는 대청도까지 올라가고요. 내륙에서는 지리산 산록에 위치한 화엄사 경내에서 자라는 것과 전라북도 고창군 선운사 경내에서 자라는 것들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른 날에 말이에요.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송창식 씨의 선운사에도 이 꽃이 등장하는데요. 노랫말처럼 꽃이 질 때는 송이째 떨어진다고 하네요. 또 선운사 입구에 있는 서정주 시인의 시비에도 이 꽃이 등장하죠. 선운사 고랑으로 선운사, 이 꽃을 보러 갔더니 이 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않았고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오히려 남았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았습디다. 선운사 동구라는 제목의 이 시는 1968년 서정주 시인이 고창 선운사의 이 꽃을 배경으로 지은 작품이죠. 겨울에 꽃이 핀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이 꽃의 이름을 맞춰주세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은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미국산 쇠고기라고 하면 진짜 광우병 파동 때문에 한때 수입을 우리가 금지한 적도 있었는데, 네. 작년을 보면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육류 수출협회 집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이 있었고요. 대규모 촛불 집회까지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지 13년 만의 일입니다. 협회가 공개한 통계를 보면 작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가 25만 3,175톤으로 2020년 동기간 대비 16% 증가했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약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 세계 수출한 쇠고기는 104만 3,960톤인데요. 한국에 수출한 것이 전체 24.2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고 오는 2026년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수입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긴 건 분명히 그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광우병 논란이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을 점점 이제 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프로덕트 프라이스닷컴 비교해보면 작년 3월 기준 한국의 쇠고기 가격이 킬로그램당 달러로 환산하면은 58달러 정도 되는데요. 미국산 쇠고기 24달러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우리나라 한우와 미국산 그 쇠고기의 원가가 직접 비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 2배에서 4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2020년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했던 일본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보다 약 14,000톤 적은 23만 8천여 톤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우리보다 한 4억 2천만 달러 정도 적은 그런 금액입니다. 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은 16만 3,400톤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2020년 대비 약 428% 증가했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13억 9,751만 8천만 달러어치 정도 수입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편 홍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3만 9,526톤으로 2020년 대비 41% 줄었습니다. 네. 자, 이 몬산토라는 회사 얘기를 가끔 한 적이 있었는데 이곳의 직원이 중국을 위해서 산업 스파이 활동을 했다. 이런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농업기업인 몬산토의 전직 중국인 직원이 중국 정부를 위해서 회사 기밀을 절도 모의한 산업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 시인했다고 AFP 통신에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몬산토와 그 계열사에서 일했었던 샹하이 타오 씨가 미주리주 동부연방지법에서 있었던 재판에서 8건의 기소 내용 가운데 몬산토의 영업기밀 절도를 모의한 혐의 1건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오 씨가 훔친 정보는 몬산토가 농업 생산량 증대를 돕기 위해서 개발한 예측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타오 씨는 2017년 6월 달에 몬산토에서 퇴직한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당시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이 내용이 담겨있는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네. 타오 씨는 중국으로 귀국해서 중국 과학원 난징 토양연구소에 근무했습니다만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포됐고요. 2019년 기소됐습니다. 법무부 측은 타오 씨가 몬산토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몬산토의 영업기밀을 훔쳐서 메모리 카드를 옮겨갔고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시도했던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타오 씨는 4월 달에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최대 15년 실형과 500만 달러 우선으로 60억 원이 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19년 기소 당시 일상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라면서 미국이 이 사건을 중국이 미국 업체의 기술을 훔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쓰려고 이 사건을 쓰는 거라고 그렇게 비판했었습니다. 네. 자, 태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의 가축개발국장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콘파톰주에 있는 도축장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본은 양동 농가와 도축장에서 수집된 309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가축개발국장은 축산 당국이 해당 표본에 나온 도축장 반경 5km 이내를 ASF 발병 지역으로 선포했고 돼지 이동을 제한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은 돼지대에서 살처분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제 태국도 뚫린 건데 네.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게 이게 치사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는요,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만 돼지에게는 치명적이고 폐사율이 100% 육박한다고 합니다. 태국 축산당국에 따르면 ASF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35개 이상 국가에서 발병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태국 당국은 ASF 발병 의혹을 거듭하면서 이건 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국 내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돼지 폐사는 다른 바이러스성 질병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애완돼지 한 마리 폐사 원인을 한 대학의 수의학과 검사한 결과 결국 ASF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특히 태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작년 말부터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 ASF 때문에 기르는 돼지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축산당국은 지난 주말 일부 양돈 농장과 도축장을 대상으로 해서 ASF 검사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돼지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독일의 양돈 농가 수가 2021년 말 기준 18,800곳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2.8%나 줄어든 겁니다. 돼지 사육 마리수도 245만 마리로 2020년 대비 9% 넘게 감소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독일 내에서도 ASF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중단된 것이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독일에서는 2020년 9월까지 ASF가 처음으로 발생된 이후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요. 2021년 12월까지 ASF 발생 건수가 3,000건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산 돼지고기의 가장 큰 구매자였던 중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중단했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 마찬가지고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네.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큰 돼지고기 생산 수출국인 만큼 이 ASF 때문에 수출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인데요. 코로나19로 시장 전반에 침체되고 또 거기에다가 채식주의가 대두하면서 돼지고기 소비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도 양돈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여파 때문에 독일의 2021년 12월 돼지고기 값은 킬로그램당 1.2유로, 우리 돈으로 1,600원 정도에 불과한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의 국가통계청 관계자는 지속되는 ASF와 이로 인한 낮은 생산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그래서 사육마리 수, 농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양돈업계는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사태에 그치지 않고 유럽 양돈업계 전반적으로 지형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유럽의 돼지고기 강국 지위를 스페인에게 독일이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굽은 등을 활짝 펴볼까요?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로 보내서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손만 머리 뒤쪽을 받쳐주세요.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펼치고 머리를 깍지 낀 손바닥에 기댑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뒤로 기울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코어에 힘을 주고 이번엔 내쉬면서 천천히 더 뒤로 젖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어에 힘을 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가슴이 시원해지고 등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건데요.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전하는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지난주 CE 속의 농업 관련 트렌드 얘기하다가 마무리했었는데 네. 이번 CES 2022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어떤 점 느끼셨습니까?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CES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로 약자를 한번 뽑아봤어요. 오. 그래서 C는 일단 좀 새롭게 정의하는 CES에서 C 하면 우리가 자동차 얘기하잖아요. 네. 자동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주 기술까지 나와서 오. 이제 이른바 이제 요즘 모빌리티라고 이제 이동하는 탈 것들을 얘기하는데 탈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이래서 뭐 전기차, 상업용 우주 비행기, 드론, 바다 해양 기술까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예. E라고 하는 거 이제 environment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오. 이제 실제로 뭐 몇몇 외신들에서도 계속 이 CES의 원래 E가 가전박람회인데 이게 환경박람회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지구와 사람을 구하는 뭐 기술 그리고 뭐 물을 아끼는 기술, 헬스케어, 사람의 건강까지 뭐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이런 E와 관련된 environment 환경과 관련된 게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S 같은 경우 제가 스페이셜 웹이라고 꼽아봤는데 이게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공간, 그러니까 메타버스처럼 최근에 이제 새롭게 얘기되는 가상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예.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암호화폐 등등 다양한 키워드들을 좀 볼 수 있었던 좀 새로운 CES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걸 또 이렇게 약자를 뽑아주셨네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푸드테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좀 이어가 볼까요? 예, 실제로 이제 지난 시간에 푸드테크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을 보호하고 뭐 여러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배달 분야인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뭐 배달 앱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것들이 좀 배달이 됐는데 이번 CES에서는 이제 사람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배달하는 로봇 기술들에 대한 좀 다양한 어떤 출품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러한 로봇 기술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2017년부터 해서 쭉 나오고 있는 한 스타트업이 있어요. 근데 그 스타트업에서 나왔었던 제품이 실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 몇몇 편의점들에서 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뭐 아직까지는 뭐 완벽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사람처럼 다니는 이런 건 아니고 조그만한 그 이렇게 통 같은 거라고 할까요? 약간 조그만 아이스박스 정도 크기에 밑에 바퀴가 달려서 어떤 음식이나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배달해 줄 수 있는 예,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는 이게 또 가장 한계가 있던 게 계단을 이제 뭐 있거나 경사가 진 곳이나 이런 데들에서는 아직 바퀴가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이번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나왔는데 뭐 LG에서도 그렇고 현대차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계단이나 혹은 심지어 실내 엘리베이터까지 이 이제 조그만한 이제 이동형 로봇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타기도 하고요. 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까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처럼 생긴 로봇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약간 바퀴가 4개 달려 있고 그리고 네. 약간 사이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한 아이스박스 정도의 사이즈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아 놓으면 근거리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약간 경사진데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바퀴나 이런 조향 시설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국내 말고 해외에서는 또 이런 식의 시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배달을 할 때 처음 가는 길이면 아무래도 이 배달봇들 로봇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쓴 거냐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집에서 VR 기기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 기기를 끼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로봇 그 조그마한 이제 로봇 운송 카 같은 게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면 더 좋을지를 실제 집에서 처음에 조정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움직임을 가지고 몇 번 이제 조정을 해주다 보면 아 이쪽 길이 좋구나라는 걸 또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될 거잖아요. 학습을 한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는 네, 뭐 이런 기법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서로 좀 보완하는
셈이 있네요. 그렇죠. 예. 뭐 그 외에도 뭐 인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인디아,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뭐 이러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특정 공항, 국제 공항에서만 이제 특화되어 있는 뭐 이런 거든 이제 쉽게 말해서 실내나 실외에서 어느 정도 단순화되어 있는 배송들이나 어떤 서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로봇 기술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좀 통제된 공간에선 진짜 뭐든지 다 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환경 얘기가 아까 또 CES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환경을 보호하는 그 푸드테크 분야 쪽의 기술이 네. 있다고요? 네, 이 분야에서는 또 아주 기분 좋았던 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두각을 보였어요. 국내 스타트업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한 2천여 개 회사 정도가 이제 실제 CES 쇼에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한 500여 개. 그러니까 거의 지금까지 우리나라 중에 가장 최대로 많이 나왔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좀 그 놀라운 기술들, 좀 흥미로운 기술 전 세계에 좀 소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식물과 관련된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쪽 그리고 잔반을 줄이는 쪽에 뭐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쓰겠다라고 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좀 나오게 됐는데요. 실제로 세계자연기금 WWF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25억 톤에 달하고 새로 생산된 식량의 40% 정도에 이르는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1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잔반만 만들지 않아도 온실가스 줄 수 있고, 그죠? 그 안에서 음식 이제 식량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잔반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밥 먹는 분들한테 가서 남기지 마세요 하고 혼낼 수는 없잖아요. 깨끗하게 드세요. 뭐 그렇죠. 그럴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한 건데요. 어떤 것에 집중한 거냐면 폐기물,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업장들이 이제 음식물 폐기물을 우리나라에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통에다가 버리잖아요. 그 통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에서 나오는 통의 개수, 그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를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해줘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하는 데다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냐면 이번 달에 나오는 급식 메뉴랑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한 달 동안 나왔었던 잔반의 양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는 뭐 예를 들면 잔반이 2통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갑자기 잔반이 4통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메뉴를 봤더니 메뉴가 전혀 달라요. 이런 식으로 치면 이제 그러한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평상시에 뭐 배출량이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잔반이 많아졌다. 그럼 그거는 분명히 뭔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분석을 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좀 최적화되어 있는 양을 조절해주는 이런 솔루션을 또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또 한 가지 좀 의미 있었던 게 그렇게 만들어진 잔반을 또 한 곳에 모아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쪽까지 이제 스타트업과 연계되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또 ESG가 또 화두잖아요. 그래서 또 대기업과 실제 국내 대기업과 이런 걸 제휴를 해가지고요.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걸 통해서 탄소를 얼마큼 또 줄여주는지 이런 거를 수치화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잔반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잔반을 줄이는 행위를 통해서 환경을 아끼는 게 눈으로 보이게 이제 만들어주는 IT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회사도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여기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음식을 직접 먹기 전과 먹기 후에 이것을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 센서 인공지능을 아예 음식 전후에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급식을 먹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음식들하고 급식을 먹고 나서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음식물 중에 이 부분, 그러니까 특히나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나왔던 뭐 깍두기가 너무 많이 잔반을 남겼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쪽은 좀 메뉴를 좀 줄여야겠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 되는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가능하니까 이제 중간에 컨설팅만 되면 개선이 가능하겠네요. 조리 분야에도 혹시 신기한 기술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뭐냐면 요리하는 인공지능인데요. 근데 이게 요리를 그냥 하는 뭐 로봇 팔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셰프의 맛을 그대로 낼 수 있는 이러한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실제 뭐 아직은 테스트 중이고 고기 굽는 거에만 좀 적용되는 거긴 한데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 음식에다가 그 분자 단위까지 그 검색할 수 있는 센서를 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센서 자체가 심지어 고기가 어느 정도의 굽기로 돼 있는 것까지를 데이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기를 구울 때 앞뒤로 몇 초에 굽는지 이런 것들이 다들 자기만의 노하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입력을 하면 되는군요. 그렇죠. 입력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이제 수치화해서 네. 고기가 실제로 구워질 때의 타이밍들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른바 이제 로봇팔에다가 이제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햄버거를 똑같이 먹더라도 특정 스타일의 햄버거를 마치 메뉴를 누르면 그렇겠네요. 그 사람이 만드는 요런 기법들도 이제 최근에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 조리는 실제 로봇팔이 하는데 네. 내가 원하는 식으로 요리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건강 관련한 IT 기술들은 또 어떤 게 선보였나요? 네, 건강 관련돼서는요, 이제 이른바 헬스테크 쪽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뭐 지금에 있는 건강에서 좀 핵심들은 병원 10번 갈 걸 한 2-3번으로 줄여주는 이런 모니터링 기술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비대면으로 환자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워치 종류 요즘 웨어러블 기기 많이 차잖아요. 심장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웨어러블 기기에 쌓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병원에 보내는 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내 건강 상태를 이른바 문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내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법들도 최근에 많이 나왔고요. 예. 또 이제 또 한 가지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술인데 뭐 예를 들면은 USB 형태의 테스트 키트에다가 체액을 떨어뜨리기만 하면 5분 내에 이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런 기술들도 나왔고요. 네, 또 이제 우리가 후 하고 불게 되면 5초 후에 이제 코로나 진단이 되는 휴대용 테스트 키트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나오게 돼가지고 코로나 시기에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노인 맞춤형 건강 추적 서비스였는데요. 손목시계에다가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게 노인분들의 식사, 요리, 수면, 목욕, 일상 패턴을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다가 평소랑 다른 행동이 감지되면 다른 가족들에게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예를 들면 평소보다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걸 감지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서 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기술들도 최근에 좀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조금은 이제 아직 낯선 분야가 메타버스 쪽인데 네. 메타버스 안에서 농업과 연계성을 좀 가능성을 보셨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에서 실제로 로봇 기술하고 그 메타버스를 연결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온라인 공간에서 뭐 공장에서 뭘 하나 움직였다라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로봇 강아지가 사람 대신에 물건을 옮겨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농업에 제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농업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가상에서 뭔가의 농업 행위를 했다. 라고 하면 실제 농밭에서는 로봇이 그것을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이제 향후에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쪽 밭에 뭐가 떨어졌는데 네. 그걸 치우러 이제 보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일단 메타버스에 그걸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네.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걸. 자, 오늘도 신기한 CES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IT 브리핑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광주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야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46분쯤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이 현장에 있던 작업자 3명은 자력으로 탈출을 했고 2명은 도로변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됐고 1명은 1층에서 공사를 하다가 잔해물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최상층부에 있던 작업자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이 창호 공사 등을 하고 있던 이 작업자 6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당국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 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에 강풍이 불면서 이 타워 크레인 지지대 그리고 거푸집 등이 풍압을 견디지 못했거나 하부에 타설해 놓은 콘크리트 강도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 차량 20여 대가 파손된 것으로도 확인됐고요. 또 추가 사고 우려가 있는 인근 주상복합 입주민 109세대, 그리고 상가 주민 90여 세대가 대피했습니다. 네. 지금 걱정은 실종자들인데요. 현재 당국은 타워 크레인이 붕괴하거나 외벽 잔재물이 추가로 낙하할 위험 때문에 실종자 수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안전점검을 한 뒤 구조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 시행사가 현대산업개발이었다고요? 네, 지난해 6월 이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 당시 시공사였던 현대산업개발이 이 공사 현장에서도 시공사를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사고 이전부터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이 거푸집에 쓰이는 합판이나 고정용 쇠막대가 추락하는 등 안전상의 위협을 느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라면서 이번 사고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발생한 만큼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 건설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문가들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네. 공군 전투기 추락 사고도 발생했죠? 네, 공군 10 전투비행단 소속의 F-52 전투기 한 대가 어제 오후 1시 44분 경기도 화성시 야산에 추락을 했습니다. 이 추락한 전투기에는 조종사인 신모 대위 한 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순직했습니다. 전투기는 야산에 떨어져서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마을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하고요. 굉음이 들렸고 또 불길이 치솟았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F-5 전투기는 모두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입니다. F-52는 1975년 미국으로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통상 30년 정도인 전투기 정년을 넘긴 상황입니다. 네. 2000년 이후에만 어제까지 모두 12대가 추락을 했고요. 이 사고 전투기도 1986년 도입된 기체로 36년째 운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97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는 92명이 많았고요. 지난주에 비해서도 75명이 많았습니다. 다만 국내 발생 확진자가 2,813명으로 2,000명대였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284명으로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80명으로 전날보다 6명 정도 줄었고요.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44%대, 수도권은 47%대였습니다. 사망자는 43명 늘었고요.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끝나면서 4,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호전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오는 금요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먹는 치료제 도입과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 결정해서 이르면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계약한 먹는 치료제 중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이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내일 국내에 반입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에 남녀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 송도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남녀 청년 갈등에 편승해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며 한쪽으로 쏠리는 입장을 갖고 득표 활동에 나서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대남이냐 이대녀냐 이 양자택일을 원하는 요구가 많다라면서 이 청년 세대 갈등이 정치에서 선거 전력으로 사용될 만큼 어떻게 이렇게 격화됐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의 가장 큰 기능은 통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555 구상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국력 세계 5위, 이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리고 코스피 5천 달성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이 대한민국 세계 5강을 이재명 신경제가 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했네요. 네, 윤석열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이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에 대해선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집값 안정 대책으로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그리고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책을 내놨고요. 기후 변화 대응책으로는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외신 기자의 질문에 이 북한의 핵무기 요격은 불가능하다라며 이 조짐이 보일 때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네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국민통합 내각 구상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집권하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최고의 인재를 뽑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치인 내각을 지향하는 대신 미래 비전과 혁신이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내게 단일화를 요구할 상황이 못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설 전까지 안철수 후보가 3강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이번 주 수도권 민심 공약과 더불어 각종 청년 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제 새해 들어서 자꾸 쏘고 있는데 그 노동신문에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참관했다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30분경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고요. 또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학동참모부는 해당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700km 이상, 최대 고도는 약 60km,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라고 밝혔습니다. 이 마하 10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 범주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합동참모부는 지난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고요. 정세 안정이 기묘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자,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직원 이모 씨의 60대 부친을 입건했습니다. 이모 씨의 아내와 처제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돼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요. 경찰은 그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모 씨 부친의 주거지를 4시간 넘게 압수수색해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확보했습니다. 이 이모 씨 부친은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모 씨 부친이 어제 오전 11시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실종이 됐고 어제 오후 5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강력한